네, 안녕하세요.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아미랑은 365일 온열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42도의 기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암 환자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시간들에서 암 치료, 기존에 하는 암 치료, 대학병원들이나 종합병원에서 하던 암 치료에 대한 그 치료 시리즈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호르몬 치료했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수술에 대해서, 뭐 수술은 워낙 많지만 계략적인 수술을 임할 때 이제 준비, 그다음에 또 수술 끝나고 나서 그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자세한 것은 본원에 계신 선생님들 듣겠지만, 사실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술을 접근하면 그냥 두렵기만 하고 부담스럽고 공포스럽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이제 해소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술 1편, 다음 주는 수술 2편에서 연속으로 해서 암 치료의 중요한 근간인 국소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의 창인 수술에 대해서 얘기 드리도록 한 시간 갖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또 한번 얘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질문이죠.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시고 뼈전이가 흉추 10번과 요추 5번, 5번에 생겼습니다. 흔히 유방암에서는 뼈전이가 가장 많습니다. 뼈전이가. 그러니까 유방암이 전이가 되면 뼈르 전이가 가장 많이 된다고 됩니다. 네,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크기라든지 또 통증 유무에 따라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하셨고 고주포뇨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방은 전이가 뼈로 가장 많이 전이되고요. 그다음에 폐나 간으로 전이되고 그 외에 이제 뇌로 전이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전이가 돼서 상당히 좀 전이가 됐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전입니다. 뭐 모든 암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국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또는 관해되는 확률이 높은데 전이가 되면 그 자체로 상당히 진행이 된 거고 치료도 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뼈 전이가 제일 많습니다. 전이되는 부위가 주로 뼈, 폐, 간, 뇌 등등인데요. 그 중에서 뼈 전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암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이 환자분도 뼈 전이가 됐었고 이제 방사선 치료 받은 것 같습니다. 알죠? 슬라이드 보시지만 유방암 사망의 90% 이상은 원발암이 아니라 전이로 인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가 되면 상당히 치료에 대해서 또 두려움도 생기고 치료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가 되더라도 요새 다양한 치료 방법들, 호르몬 치료라든지 항호르몬 치료라든지 또는 이제 방사선 치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고요. 또 같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지금 질문 주신 온열 치료 같은 것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이제 보이는데요. 유방암 환자 전이가 됐을 때 유방암 환자의 60에서 75%, 그 3명 중 2명은 뼈전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폐나 간전이가 3명 중 1명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10명에 1명은 전이된 유방암 환자의 10명에 1명은 뇌전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기관들이라서 그리고 또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걱정은 많으실 텐데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을 갖고 하셔도 돼요. 저도 뼈전이 많이 되고 하신 그 유방암 환자분이신데 정말 치료 그분은 치료도 중단이 됐는데도 마라톤도 뛰셨어요. 물론 5km, 10km 짧지만 마라톤도 뛰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통증에서도 많이 힘들지 않은 상태. 뼈전이가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도요. 그래서 반드시 돼 있는 것이 바로 삶의 질이 추락하거나 사망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치료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서
최근까지도 지금 온열 치료와 비타민 C 치료만 하세요. 왜냐하면 항암을 하셨는데 항암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막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본인도 판단하고 그 선생님도 동의하셔가지고 이제 안 하셨는데 학교에 그다음에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운동하시고 식이조절 잘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우리 아미랑에서 온열 치료와 그냥 비타민 C 두 가지만 하시고 계신데 지금까지 최근에 괜찮으셨는데 최근에 그 흉수가 좀 생기셔가지고 응급실을 좀 갔다 오셔서 최근에는 이제 그게 좀 힘드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마라톤 뛰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동도 많이 하셨고 통증도 별로 못 느끼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다니고 계신데 그래서 전이가 위험하지 꼭 걱정이 되지만 반드시 치료 불가능한 아니기 때문에 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셔서 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와 같이 이제 골전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또 신경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방암에서 그 뭐 뼈, 간, 폐, 뇌 전이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뼈 전이가 잘 되는 이유는 미리부터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암 세포가 뼈 전이가 잘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정착을 하잖아요. 어딘가 가다가 정착을 하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데는데 이 유방암 세포는 뼈가 잘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는 그런 이 개념입니다. 이론이고 실제로 많이 이제 되는데 그 이유는 그 혈류 속도와 유방암의 세포 자체 성질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환경이 유방암 세포가 잘 정착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seed and soil 개념, 그러니까 씨와 토양의 개념, 좀 이런 개념이 여기 쓰이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서 유방암이 뼈 전이가 잘 되는 그런 상황은 뼈 자체가 암이 잘 자라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간다. 그리고 또 그 가는 과정 중에 서로 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정착하게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번 암세포 뼈를 잡으면 또 거기서 또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조작을 통해서 스스로 자라는 환경을 또 더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악순환의 구조를 가짐으로써 뼈 전이가 잘 되고 또 잘 퍼지고 이러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방암이 나쁜 놈입니다. 뼈 전이 이렇게 잘하는데 아주 힘들게. 고주파열 치료는 뭐 어떤 암이든 다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고주파를 통해서 그 국소 부위, 고주파가 전달된 부위, 예를 든다면 복부에 놓고 한다면 복부 그 지나가는 자리 전체 다를 포함하죠. 복강내, 뭐 뼈 근육 다 포함해서요. 거기에 그 시간 차는 있겠지만 열 발생을 통해서 42도 정도까지, 물론 기종에 따라서 42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같은 기종을 하더라도 환자의 그 체형이라든지 또는 상태에 따라서 조금 시간 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목표는 종양 부위의 열 발생을 통해서 통증과 치료 병행을 기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적용이 쉽습니다. 대부분의 고주파열 기계들은 뭐 일부 기계는 너무 무겁거나 또는 뭐 너무 이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최근에 나오는 기종들 중에서는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적용이 편한, 특히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기종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적용이 편하다. 그러니까 목표는 42도까지 열을 발생시키는 것. 두 번째, 적용이 편하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의 그런 그 시너지는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좀 안타까운데 방사선 치료 하실 때 당일날 아주 짧은 간격으로 했으면 훨씬 그 방사선 치료 효과를 올려주고 방사선 치료가 그 기대하지 못하는 치료 부위까지도 없앨 수 있습니다. 간략히 또 한번 얘기 드리면 방사선 치료는 산소가 있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암 조직은 저산소 환경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잘 안 듣는데 반대로 고주파열 치료는 산소가 없는 세포가 더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두 개를 함으로써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가 잘 되도록 산소 공급이, 혈류량이 늘어나니까 산소 공급을 통해서 저는 저한테 오는 암이랑이 오는 모든 환자에게는 방사선 치료 하십니까? 반드시 고주파열 같이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 방사선 치료 끝나면 끝난 거니까 효과도 올려주고 부작용도 줄여준다. 그리고 고주파열 치료 자체 거의 없습니다. 제가 1년에 10,000명 이상을 하는데요. 여태까지 의미 있는 부작용이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이제 무거우니까
저 무게감을 느낀다거나 또 아주 드물게 화상 1도나 2도 화상 정도 조그맣게 있었던 경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 뭉침, 핫스팟이라 해서 따끔한 느끼면서 이게 딱딱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었지만 환자에게 치료를 중단할 정도까지의 상황. 오히려 치료 중단은 환자 자신이 너무 말랐거나 또는 환자가 복수가 너무 많이 차서 힘들었거나 항암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고주파열 그것 때문에 고주파열 치료를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주파열 치료 자체가 힘들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환자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않나 생각합니다. 굉장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조 치료로 병행 치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암이랑은 근거가 없으면 치료를 안 합니다. 뭐 워낙 많은데 최근 나온 것 중에 한 개 본 거예요. 또 뼈와 관계된 거니까 이게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캔서스라는 되게 유명한 잡지에 이제 실린 내용입니다. 2024년에 뼈 전이가 있을 때 방사선 치료와 온열 치료를 각각 따로 했을 때와 같이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 우리나라 분이네요. 갑자기 제가 여기까지 못 봤는데 김정헌이라는 분, 이선영이라는 여자 선생님이신가 봅니다. 한번 나중에 알게 되면 좀 찾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했는데 통증이 있는 뼈전이가 이제 있는데 삶의 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각각 했을 때와 같이 했을 때 효과를 비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고 온열 치료는 굉장히 안전하면서 굉장히 낮은 부작용이 있으면서 효과적인 면에서는 방사선 치료 저항하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효과도 봤다. 이런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 실린 건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뼈전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갖고 나왔고요. 이 경우는 이제 우리 환자분 같은 경우는 뼈전이 후니까 그래서 뼈전이 후 부분이니까 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 그 방사선 하고 나서 항암제를 하실 것 같은데요. 항암을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또 항암 보조로 충분히 병행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메랑의 그 영상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치료했던 것들 또 자료뿐만이 아니라 직접 내원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지금 현재 하는 치료와 온열 치료에 대한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기획 시리즈 수술 그동안에 항암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호르몬 치료 했죠. 이번에 이제 수술 1, 2편을 해서 합니다. 수술 결정되면 너무 당황스럽죠. 암 진단 자체도 당황스럽고 수술이 안 된다 그러면 더 문제고 수술을 한다 해도 걱정이고 수술이 안 됐었는데 또 치료가 잘 돼가지고 선행항암 그러니까 수술 전에 수술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선행항암 최근에 많이 합니다. 유방암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에는 대장암 등등에서도 선행항암, 췌장암도 마찬가지지만 항암을 먼저 해서 수술할 수 있는 그 상황까지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한다. 결과적으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수술은. 근데 이제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술하게 되면 이런 흉터가 이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 수술하신 거죠. 배꼽 있는 거 보니까 그렇죠. 만만한 건 아니죠. 수술 부위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방 같으면 내 그 심리적인 그런 심리적으로도 또 위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에서 수술은 결국 우리가 목적은 완치잖아요. 완치란 말은 아주 관해 더 이상 치료가 없는 상태까지 그냥 치료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만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국소 치료인데요. 수술로서 제거하거나 방사선으로 제거하거나 두 가지가 이제 국소 치료고 우리나라는 이제 수술이 좀 많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방사선 치료가 이런 직접적인 치료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술에 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항암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도 있고 표적이나 면역 또는 호르몬 치료 등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조건에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을 조합하는 것이죠. 조합해서 치료하는데 그 중에 수술이 직접적인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하죠. 딱 거기만 있다면 뜯어내는 게 좋거든요. 특히 육종 같은 경우는 항암제 잘 안 듣기 때문에 더더구나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암종이고요. 또 전이가 안 된 어떤 암이 있다.
전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영상이나 이런 거는 안 보이고 PET-CT를 다 찍었는데 그렇다면 그건 딱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딱 드러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되게 전이 된 경우에는 수술을 못 합니다. 안 하죠.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가 안 된 경우에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전이가 됐더라도 사전에 선행항암을 통해서 줄여놓은 다음에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면 또 그것도 수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은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며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기회의 창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죠. 창문이 계속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렸다가 닫히는데 그 열린 시기에 최적의 수술 방법을 통해서 딱 드러내면은 굉장히 뭐 수술 못하는 상황에서 됐다면 더더군다나 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조기에 수술이 가능하다면 너무나도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그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목적은 좀 전처럼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크기를 좀 줄여서 왜냐하면 크기가 너무 크면 그 자체로 인해서 힘들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 있어서 대장을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사실은 전이가 됐기 때문에 수술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바라볼 수는 없지만 자 장을 막아버리면 먹지를 못하잖아요. 뭐 통과를 해야지 먹지. 변을 볼 수 있어야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암 때문에 사망하는 게 아니라 못 먹어서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증상 완화 목적으로 또는 어떤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전이가 됐더라도 그 부위를 수술을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스텐트가 나면 스텐트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죠. 변이라도 나올 수 있게. 그래야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이장이 막히거나 또는 대장이 막히거나 막혔을 때는 그 부분을 전이가 됐더라도 완치 목적이 아닌 증상 완화 목적 또는 통증 때문에 통증 조절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술을. 그리고 그냥 단순히 변기 그러니까 수술을 지금 계획은 안 했어. 하지만 수술이 가능한지 또는 이 암이 정말 어떤 암인지 좀 알고 싶어. 그럴 때는 조직 검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단 목적으로 간단한 생검 이외에도 간단한 수술을 통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그 암에 대한 성질을 정확히 보는 그런 것도 수술의 목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술이 가능한 암이면 사실 좋은 거죠. 아까 치료의 창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수술이 어려운 암, 즉 전이 됐거나 또 췌장암 같은 경우에 전이가 안 됐는데도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워낙 그 췌장암 주변에는 혈관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간으로 가는 간 동맥이라든지 간 문맥 등등 다양한 혈관들이 많은데 만약에 거기를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라면 수술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런 혈관들을 손상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암이 국소에 전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혈관을 싸고 있다면 그때는 당장 치료가 아니라 국소 진행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선행항암으로 그 부분이 떨어진 다음에 수술을 하거나 또는 중입자 치료 같은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이제 국소지만 수술이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환자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뭐 너무 고령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심폐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그렇다면 그것도 수술 가능 여부의 이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있다. 그리고 기능 보존 등으로 해서 수술의 범위가 또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술이라는 게 반드시 암이 진단되면 가능한 암이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상태를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결과, 그러니까 수술을 뭐 했다 모든 결과 다 좋지는 않죠.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그때 그 변기 가장 중요한 임파선 전이가 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수술 전에는 전이가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전이가 보이는 수가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대장암 수술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쭉 수술을 하는 그 순간에 복막에 쫙 아주 좁쌀처럼 쫙 퍼진 암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이거든요. 복막전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다 떼낼 수가 없어요. 뭐 배를 다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필요한 통과 수술만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열고 닫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오픈 앤 클로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약적으로 그래서 열었는데 수술이 불가해서 닫고 나왔다. 그게 바로 그렇게 영상에서 보이지 않았었는데 너무 작아서 수술 시야에 열고 들어왔더니 보였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절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잘라냈는데 암이 있는 분이 당연히 자르고 암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까지 자르잖아요. 완전히 완치 목표는 잘랐는데 거기에 암이 있었냐, 잘린 자리에 암이 있냐 없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암이 있는 데를 잘랐으면 안 잘린데 암이 남아 있는 거니까 예후가 좋지 않겠죠. 림프절 당연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치료의 적합성도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 수술 결과를 이제 좌우지해야 되는 겁니다. 수술이 단순히 수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많다 이런 뜻이죠. 이거 이제 그 수술 끝나고 나서 조직 검사한 건데 뭐 영어로 써 있지만 췌장암이었던 것 같습니다. 췌장, 비장, 담낭, 그 다음에 장감막 뭐 등등등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여러 군데 췌장암 수술하면 보통 옛날에는 적어도 휘플이라는 수술이 명이 있는데 한 8에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최근에 뭐 수술 기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적어도 오랜 시간 수술하는 수술이었고요. 많은들 떼어냈네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이제 3번이 좀 안 좋아요. 이게 그 정맥관에 암이 있었다. 그러니까 암 조직에서 잘랐는데 암 조직 내 혈관이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암세포가 있었다. 즉 혈관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에 뭐가 있으면 그 차를 암이라 했을 때 어디든지 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고속도로에 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4번은 이제 이것도 이제 림프관에도 있었다. 이제 림프관은 국도예요. 예를 든다면 이거 페리뉴라 신경관 이거는 뭐 지방도야. 예를 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도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분은 예후가 안 좋아요.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경우는 지금 임파선은 그래도 없었어요. 9개 띄었는데 그리고 자른 그 마진에서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 자른 데서는 근데 띄어낸 조직 내에 혈관이나 임파관이나 이런 데 있었다니까 이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다.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러므로 후행 항암을 해야 돼요. 이 경우는요. 그냥 수술로 끝내리질 않아요. 이걸 보고 더더군다나 물론 기존에도 많이 하지만 항암을 근데 이 경우에는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전이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수술 때는 몰랐는데 아마도 아주 미세 전이가 곳곳에 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술 방법은 이제 과거에 아까 그 흉터 보셨죠? 개복해서 쭉 자르는 방법도 있고 구멍은 좀 뚫어서 이제 우리가 의사가 손을 기구를 넣어서 복강경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발달됐는데 뭐 반드시 로봇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가장 좋기는 다 열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째놔야지 아물 때까지 또 아무는 과정 중에 그게 또 암에 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의 그런 회복 능력에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복보다는 가능하다면 복강경 흉곽이 좋긴 한데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때 개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봇에 대한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항상 이게 일단 보험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요새는 너무 많이 홍보가 많이 돼서 로봇 있는 병원들로 환자들도 많이 몰리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복강경 정도가 좋다. 근데 복강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개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강경 잘하는 선생님 정도 수준이면 로봇 거의 대체예요. 조금 로봇이 기계가 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외과 선생님들은 로봇 수술 정도 레벨로 하신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봇만이 좋진 않다. 돈이 많이 시고 뭐 하면 되는데 보험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어찌됐거나 개복과 복강경 또는 로봇 이 둘로 나누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개복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개복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복강경이 가능하다면 복강경 또는 좀 여유가 있다면 로봇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왜? 그 회복 속도와 합병증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도 좀 생각하셔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복강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 뚫었기 때문에 흉터도 적게 남고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실력 좋으세요. 요거를 이제 로봇이 대체하면 로봇 수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이건 어디 병원에서 있는 것 좀 자료 갖고 왔는데 자궁 수술했을 때 복강경으로 하면 절개가 개복하면 한 10cm 가까이 째는데 이거는 뭐 1cm 미만으로 한 두세 개 정도 찔러서 한다. 흉터가 거의 안 그렇죠. 당연히 작은 있긴 거의 없다. 일단 회복 기간이 빨라요. 입원도 짧게 하고 회복도 뭐 몇 주에서 몇 배 이상 차이 나니까 저는 개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개복하지만 복강경이 가면 무조건 복강경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복강경에 대한 달인들이 많으세요. 저희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복보다는 복강경을 선호하는데
복강경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는 개복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어도 복강경으로 하는 것이 저는 권합니다. 이거 로봇 수술하는 거야. 어느 병원 거 대학병원 가져왔는데 이렇게 로봇이 하는 거야. 사람 대신에.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복강경 잘하는 선생님은 로봇 수술급으로 수술하세요. 제가 아는 한에는. 예. 그래서 수술의 성공 당연히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다른 그 병행 치료하는데 도움도 주고 일단 큰 게 덩어리가 없어지면 항암 치료도 좀 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큰 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완전히 없애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조직 검사를 통해서 또 잔존암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또 항암을 병행하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큰 걸 딱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술은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 합병증이나 또는 이제 회복력이 달라지니까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또 수술을 통해서 무조건 많이 뛰면 좋겠지만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범위만큼 어떻게 뛸지 그러니까 수술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수술을 통해서 암을 얼마나 제대로 다 떼어냈는지 그리고 정상 조직을 얼마나 잘 남겼는지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간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수술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수술을 암을 얼마나 많이 제대로 떼어냈고 정상 조직을 얼마나 잘 살렸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방법을 어떻게 했냐 전치 개복보다는 복강경이 가능하다면 훨씬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는 당연히 영상들 많이 찍죠. 그래서 CT 찍고 MRI 찍고 PET-CT 찍고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뭐 마취염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 90세 할머니인데 걷지도 못하는데 암이라고 수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이랑 상관없이 심폐기능이 되게 나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굳이 수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기 때문에 수술 전에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범위와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른 치료와의 비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한 상황이면 해야 되지만 이거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수술보다 방사선 치료나 항암이 선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세컨드 오피니언이 필요하다면은 분명히 좀 아시는 한 두 군데 정도. 너무 많은 데 다니는 건 저는 권장하지 않지만 그 선생님들에 따라서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술 안 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난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한 번 정도 이제 의문이 든다면 비슷한 급 또는 다른 데를 통해서 한 번 정도 의견을 갖다가 들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수술 전에 당연히 뭐 술 담배 하면 안 돼요. 그 전신 마취 하시기 때문에 그 수술 마취 후유증 중에 폐렴이 잘 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담배 하는 분은 이게 끊으시고 암도 걸렸는데 그리고 담배 뭐 당연히 술도 자제하시고요. 두려움과 그런 고통 때문에 체중을 너무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그 수술을 회복될 수 있는 체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영양 섭취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가벼운 운동과 그다음에 불안하셔요. 수술을 앞두고서 안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할 거 오히려 기회가 왔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요. 수면도 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안 된다면 보조적으로 좀 어떤 그 처치들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수술병원에서 좀 도움을 받고 안 되면 암이랑 같은 데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그 수술 전 준비도 충분히 해드리고 회복도 체력도 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수술은 약들 먹는 거 다 챙기실 거예요. 그쪽 병원에서 그러면 항혈전제 뭐 이런 당뇨 이런 것들 다 해서 이제 공유하시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 전날 당일 이제 뭐 당연히 이런 건 뭐 우리 의료진이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만 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합병증을 과하게 두려워하지 않게 알아야 한다. 어떤 합병증이 생기는지 사실은 알아도 할 건 별거 없어요. 잘 드시고 걷고 아파도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 너무 매몰차다. 수술 째놓고서 걸으라 그래? 그게 아니라 걸어야 더 회복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의사들이 나쁜 생각으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증세가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시고요. 여러 가지 이제 수술만 하면 그 아니고 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치료의 한 부분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이것이 이제 암이랑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술 전에 충분히 수술이 정말 필요한 건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개복보다는 저는 당연히 로봇 수술을 로봇이 아니라 복강경 수술 이상은 권합니다. 여유가 되시면 뭐 로봇 하는 것도 상관없으시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는 질문이네요. 원장님 말씀대로 온열 치료와 비타민 요법이나 이민셀 등 면역 치료가 임상이나 논문으로 효과가 증명되었는데 왜 대학병원에서는 효과 없다라고 정기 치료로 채택하지 않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채택 안 하는지. 근데 이제 사실 이런 게 채택되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게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바꾸기 어려운 게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중에 의사 집단은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그 제멜바이스라는 그런 역설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자세히 인트로 부분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